12월의 찬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준호는 편의점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벌써 8개월째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휴, 정말 춥네. 준호는 얇은 패딩 외투를 여미며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하며 연락이 뜸해졌다. 그때였다. 골목 한편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심하게 떨고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자신도 딱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지 않은가.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더러워진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이 맑고 선량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숙자치고는 눈빛이 너무 깨끗했다. 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 말투도 정중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꺼냈다. 오늘 저녁 겸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던 것이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준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외투를 벗어 남자에게 건넸다. 안에 입은 후드티만으로도 집까지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젊은 분이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요. 아저씨가 더 필요하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라고 해요. 아저씨는요? 저는 철수라고 부르세요. 철수라는 이름이 50대 남성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들렸지만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본명을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철수 아저씨,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제가 사는 곳이 좁긴 하지만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철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언제 아저씨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는데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먼저 제안한 건걸요. 결국 철수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준호의 원룸을 향해 걸었다. 가는 길에 철수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고 준호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다. 원룸에 도착하자 철수는 조그만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혼자 사세요?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좁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준호는 철수에게 수건과 샤워용품을 건네주었다. 샤워하시고 제가 여분 옷 드릴게요.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마세요. 그냥 언젠가 아저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면 돼요. 철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준호는 라면을 끓이고 김치와 단무지를 꺼내 놓았다. 별것 아닌 저녁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깨끗해진 얼굴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나이도 50대보다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와,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역시 사람은 씻어야죠. 철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대화할 때마다 교양과 지성이 느껴졌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별 말씀을요. 내일 아침에도 간단히 먹고 가셔야죠. 새벽이 되자 준호는 철수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잠들기 전 준호는 생각했다. 오늘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비록 자신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인간의 온정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젊은이가 보여준 순수한 친절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침 7시,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철수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아침 준비를 했다.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커피를 준비하고 나서야 철수를 깨웠다. 아저씨, 아침이에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한동안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자보지 못했던 터라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늦게 일어났네요. 괜찮아요. 아침 준비해뒀으니까 같이 먹어요. 식사를 하며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큰일이 있어서 모든 걸 잃고 이렇게 됐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아저씨 같은 분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자신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었다. 준호 씨는 왜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대학을 나오셨다고 했는데. 취업이 쉽지 않아요.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는데 면접 부르는 곳이 거의 없어서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보려고요. 준호의 밝은 표정에서 철수는 젊음의 에너지와 희망을 느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그냥 빈둥거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저씨가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신세를 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사실 편의점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철수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할 것 같았다. 그럼 가끔 편의점에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부터 철수는 준호의 원룸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루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준호가 자연스럽게 더 있어도 된다고 했고 철수도 이 따뜻한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틀 후 철수는 실제로 편의점에 나가서 준호를 도왔다. 편의점 사장 김 사장님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철수의 정중한 태도와 일처리 능력을 보고 감탄했다. 준호야, 이 아저씨 어디서 데려왔어? 일 정말 잘하네. 계산도 정확하고 손님 응대도 완벽하고. 철수는 정말로 일을 잘했다. 계산은 물론이고 물건 정리, 청소, 심지어 간단한 장부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특히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아저씨, 정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철수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문학, 역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고 준호는 그런 철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아저씨, 정말 똑똑하세요. 대학 교수님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책을 좀 읽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면접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하며 풀이 죽어 있을 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다. 준호 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그 조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명확히 어필해야 해요. 철수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마치 실제로 많은 면접을 경험해본 사람 같았다. 아저씨는 정말 경험이 많으시네요.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철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철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말투, 행동, 지식, 심지어 가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고급스러운 매너까지. 하지만 준호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철수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매일 편의점 일을 도와주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2주가 지나면서 철수는 준호에게 점점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친구 같았다. 아니,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준호에게서 인간의 선량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준호야, 나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도 좋아요, 아저씨.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아저씨가 계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요. 그날 밤 철수는 다시 한번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자신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준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만큼은 이 따뜻한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3주째 되던 날, 준호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하나둘씩 철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였다. 복도에서 철수와 마주친 후 바로 준호를 찾아왔다. 준호야, 너 지금 노숙자를 집에 들여놓고 살고 있다며? 네. 아, 철수 아저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그냥 잠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에요. 잠시든 뭐든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놓으면 어떡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혹시 도둑이면 어쩔 거야?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철수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 특히 노숙자들은 더 조심해야 해. 그때 철수가 편의점에서 돌아왔다. 장을 봐서 가방을 들고 있던 철수는 복도에 모인 사람들과 흥분한 박씨 아주머니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철수의 정중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박씨 아주머니는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젊은 애를 꼬드겨서 집에서 얹혀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주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철수를 막으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의 대학 동기 민수가 찾아왔다. 민수는 최근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였다. 야, 너 정말로 노숙자를 집에 들여놓고 살고 있다는 게 진짜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너 진짜 미쳤냐? 아무리 착한 척해도 노숙자는 노숙자야.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민수의 말에 준호는 화가 났다. 민수야,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고. 그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알아? 범죄자일 수도 있고 정신병자일 수도 있어. 너 혼자 사는데 위험하다니까. 철수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3주 동안 같이 지내봤는데 정말 착하고 교양 있는 분이야. 3주면 뭐해? 사기꾼들은 몇 년씩도 착한 척하다가 사람들을 속이잖아. 특히 너같이 순진한 애들을 노리는 거야. 민수와 준호는 결국 말다툼을 하고 말았다. 민수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준호는 기분이 상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모든 대화를 철수가 방에서 듣고 있었다. 얇은 벽 때문에 모든 말이 다 들렸다. 철수는 마음이 아팠다. 준호가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 다음 날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준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준호야,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노숙자를 집에 들여놓으면 안 돼.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야. 할머니, 철수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기서 일도 도와주시고 저한테 많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너 같은 착한 애들이 더 당하기 쉬워.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편의점 사장님도 은근히 걱정을 표현했다. 준호야, 그 아저씨 일은 정말 잘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귀중품 같은 건 잘 챙겨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노숙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준호는 점점 지쳐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철수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준호 씨, 제가 너무 오래 신세를 졌네요. 이젠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준호 씨만 힘들어지죠.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여기 있어서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마음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준호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 안 되죠. 아저씨,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3주 동안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분이라는 걸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순수한 관계가 변질될 것 같았다. 준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결국 철수는 짐을 다시 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철수가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철수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아저씨,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이런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의 따뜻함을 준호에게서 다시 느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철수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저씨? 아저씨 어디 계세요? 준호가 방을 둘러보니 철수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제까지 철수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모두 없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설마. 준호는 급히 서랍을 열어보았다. 생활비로 모아둔 현금 5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철수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돈을 훔쳐간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철수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다. 아무리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결론은 하나였다. 준호는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쉬겠다고 했다.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 그냥. 좀 아파서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나올게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배신감과 허탈감이 몰려왔다. 한 달 동안 진심으로 대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역시 다들 맞았나? 민수의 말,
박씨 아주머니의 경고, 김할머니의 걱정이 모두 떠올랐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일까? 점심때쯤 민수가 찾아왔다. 어제 준호가 편의점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정말 속상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나도 모르겠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을까? 당연하지. 애초에 노숙자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박이든 사기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민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철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의 따뜻한 말들, 성실한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을까? 그래도 뭔가 이상해. 돈을 훔칠 거면 진작에 훔쳤을 텐데 왜 한 달이나 기다렸을까?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야. 충분히 신뢰를 쌓은 다음에 큰 건을 노리는 거지. 5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날 오후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복도에서 철수를 못 본 지 이틀이 되었다며 궁금해한 것이었다. 준호야, 그 아저씨 어디 갔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많이 당했니?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다. 그날 저녁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철수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문득 철수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언젠가 준호 씨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철수 표정은 정말 진심 같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철수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 준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배신감과 함께 이상한 허전함도 느껴졌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다. 이틀 후 준호는 다시 편의점에 나갔다. 사장님과 김할머니, 단골 손님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다. 준호야,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 아,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준호는 우연히 이상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새벽 1시쯤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카운터에 있던 작은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음악방송이나 예능을 틀어놓곤 했는데 그날은 우연히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년간 행방불명이었던 대성그룹 회장의 차남 박철수 씨가 극적으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박철수라는 이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박철수 씨는 5년 전 대성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천억 원 규모의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있었던 박 씨는 뉴스 앵커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 씨는 어제 서울 시내에서 발견되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성그룹 측은 그때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철수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틀림없이 자신과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철수였다. 이게 뭐지? 준호는 TV 볼륨을 높였다. 박철수 씨는 대성그룹 창업주인 박 회장의 차남으로 현재 41세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친 후 그룹 경영에 참여했으나 5년 전 형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실종되었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철수의 모습이 나왔다. 지금보다 살이 쪄 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들은 그동안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시내에서 발견되어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철수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고. 그것도 수천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다고. 현재 박 씨의 재산 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성그룹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대성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박철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왔다. 준호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다. 박 씨는 원래 경영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으며 그룹 내에서도 유능한 경영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후계자 지명 과정에서 형인 박철민 씨에게 밀려나면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철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교양이 있었는지, 왜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왜 일처리가 그렇게 완벽했는지.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현재 의식이 명료하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내 돈은 왜 가져간 거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50만 원을 훔쳐갈 이유가 있을까? 아니, 애초에 훔친 게 맞나? 준호는 급히 휴대폰으로 같은 뉴스를 검색해봤다. 여러 언론사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사진도 더 많이 나와 있었다. 어떤 사진들은 철수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고 어떤 것들은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모든 사진에서 철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로 철수 아저씨가 맞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뉴스에서는 철수가 어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철수가 자신의 집을 떠난 건 3일 전이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준호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박철수 씨를 발견한 시민어 씨는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발견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길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그럼 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호는 계속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병원 관계자는 박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계속해서 한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준호에게 고마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간병비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고마다고 전해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렇다면 철수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준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철수를 완전히 오해했던 것일까? 정말로 그랬던 것일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준호는 편의점 문을 잠글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철수의 진짜 정체, 사라진 돈의 진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철수의 진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뉴스를 확인했다. 철수에 대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대성그룹 박철수 씨 5년간의 행적 조금씩 밝혀져. 실종 기간 중 노숙생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 일부 상실. 박철수 씨 생명의 은인 찾고 있다 발언 화제. 준호는 마지막 기사를 클릭했다. 대성그룹 박철수 씨가 병원에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씨는 준호라는 청년이 자신을 구해줬다며 꼭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기사를 읽으며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로 철수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일까? 박 씨는 또한 그 청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현금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가족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씨의 형인 박철민 대성그룹 회장은 동생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억 원? 준호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돈은 50만 원인데 왜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야, 너 뉴스 봤어? 응, 지금 보고 있어. 대박이네. 진짜 재벌이었잖아. 그런데 왜 너한테서 돈을 훔쳐간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뉴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준호는 민수에게 자신이 파악한 정황들을 설명했다. 철수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상의 모순들. 그럼 진짜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근데 그럼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준호는 편의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관련 뉴스를 찾아봤다.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밝혀지고 있었다. 박철수 씨의 5년간 행적 일부 확인. 정신적 충격으로 가족과 연락 단절. 전문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장애 추정. 박철수 씨 마지막 한 달이 가장 행복했다 발언. 마지막 기사에서 준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박 씨는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며 그 친구 덕분에 다시 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친구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철수가 정말로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특히 그 친구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며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박 씨가 발견되기 전날 밤 누군가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협박 전화? 준호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다. 또 다른 기사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철수 씨를 노린 범죄 조직 체포. 5년간 추적해온 것으로 밝혀져.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철수가 실종된 후 그의 재산을 노린 범죄 조직이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철수를 납치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최근에 철수의 행적을 파악했다는 것이었다. 범죄 조직은 박 씨가 노숙 생활을 하며 김준호 가명 씨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협박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 씨는 김 씨의 안전을 위해 돈을 들고 나왔지만 약속 장소에서 범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준호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철수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현재 범죄 조직 3명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박 씨에게서 빼앗은 현금도 모두 회수되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철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자신은 철수를 의심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철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들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혹시 김준호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대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박철수 이사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철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준비되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다. 밖에는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대성그룹 직원이 설명해줬다. 이사님께서 계속 준호 씨를 찾고 계셨어요. 이사님 말씀으로는 준호 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30분 후 차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에 도착했다. VIP 병동으로 안내받은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철수가 누워 있었다.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는 그 철수였다. 다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다.
준호야. 철수가 준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가 맞나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병실은 조용했다. 준호와 철수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앉아, 준호야.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는 병실 의자에 앉으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가 정말 박철수님이세요? 응. 내 본명이 박철수야. 하지만 너에게는 그냥 철수 아저씨였으면 좋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저씨가 그런 분인 줄은. 그래서 고마웠어. 너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저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졌을 때. 미안해, 준호야.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철수는 천천히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전화가 왔어. 나를 5년 동안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지. 나쁜 사람들이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던.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들이 너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 너를 해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제 돈을. 응. 그들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 증거로.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갔지. 정말 미안해. 나중에 꼭 갚아주려고 했는데. 준호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철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준호야,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네. 너는 왜 나를 도와줬어? 처음 본 노숙자인데. 준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아저씨가 추워 보여서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준호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준호야, 나한테 그 한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5년 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너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 저도요, 아저씨.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철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줘.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준호가 세어보니 정확히 50만 원이었다. 이건 내 돈이야. 그때 가져간 거. 고마워요, 아저씨. 그런데 뉴스에서는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던데요. 철수가 웃었다. 그건 내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야. 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왜? 나는 너에게 목숨을 빚졌는데. 목숨은 무슨?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철수는 준호의 이런 모습이 더욱 고마웠다. 돈을 바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제안이요?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정식으로. 준호는 깜짝 놀랐다. 일이요? 응. 사실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 철수는 준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너도 나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응. 그리고 내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너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준호는 한참 생각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철수와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도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나보다도 잘할 거야. 너는 이미 나를 도우면서 증명했잖아. 준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의 제안은 달랐다.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았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아저씨와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네. 아저씨를 도왔던 그 한 달이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철수는 퇴원했다. 5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하는 자리에 준호도 함께했다. 철수의 부모님과 형은 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철수 아저씨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저녁에는 철수가 준호를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한 달 전 함께 먹었던 컵라면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다. 어색하지? 조금요. 아저씨도 이렇게 정장 입고 있으니까 낯설어요. 나도 그래. 솔직히 그때가 더 편했어. 너와 함께 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도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때와 똑같았다. 준호야,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자. 내가 재벌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연하죠, 아저씨. 아저씨는 제 첫 번째 진짜 친구예요. 철수는 준호의 말에 감동받았다. 자신에게도 준호는 첫 번째 진짜 친구였다. 한 달 후, 철수와 준호는 따뜻한 기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다. 강남구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한 층을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재단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준호야, 이 서류 좀 봐줄래? 철수가 책상 너머로 서류를 건넸다. 재단의 정관과 사업 계획서였다. 한 달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준호가 이제는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와, 정말 자세하게 만드셨네요. 그런데 여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너 같은 청년들 말이야.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창업 자금도 지원하고 멘토링도 해주는 거야. 준호는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다.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꿈 같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너도 그런 기회가 필요했잖아. 취업이 안 돼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달 전에 그 추운 밤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준호가 자신을 외면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참, 준호야.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다. 이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줬으면 해. 준호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상임이사요? 저가요? 응. 나는 이사장을 맡고 너는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무슨. 저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요. 철수가 준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야, 내가 왜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은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 기술이나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진심은 타고나는 거야.
준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이사라는 건 너무 큰 책임이잖아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돼. 나도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철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재단 운영 계획서야. 1년 예산이 50억 원이야. 50억 원이요? 응. 첫 해에는 1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야. 창업자금, 교육비,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준호는 숫자의 크기에 압도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 때문에 걱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5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다니. 아저씨,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너만이 할 수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해.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히 무서웠다. 이런 큰 책임을 맡는 것도 실패할 가능성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저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틀린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럼 해보겠어요. 정말? 네.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재단 사무실에서 나와 준호가 살던 원룸을 찾았다. 이제 준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작은 방을 보고 싶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았었구나. 철수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가 그리워요. 나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으로는 여전히 그 좁은 골목이 보였다. 철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목이었다. 아저씨, 그때 정말 추웠죠? 응. 근데 내가 나타나서 따뜻해졌어. 몸도 마음도. 저도요. 아저씨가 와서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추억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만약 그날 준호가 조금만 늦게 집에 왔다면, 혹은 다른 길로 갔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준호야, 우리 약속하자. 또 무슨 약속이요? 이 재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내자.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단둘이 라면도 끓여 먹고. 약속해요, 아저씨. 그날 저녁 준호는 마지막으로 그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다. 철수와 함께 먹는 마지막 라면이었다. 앞으로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소박한 식사도 함께 할 예정이었다. 맛있네.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함께 먹어서 그런 거야. 한 달 후 따뜻한 기회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준호와 철수의 만남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벌 2세와 편의점 알바생의 우정. 사회공헌 재단으로 이어져. 박철수 이사장 진정한 친구 덕분에 새 삶 시작. 김준호 상임이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재단 출범식 날 준호는 단상에서 인사말을 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지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는 객석에 앉아있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재단을 통해 저희가 받았던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추운 겨울밤에 만난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출범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재단 사무실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아저씨. 응. 정말 기대돼. 저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설레요.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추운 밤 자신에게 컵라면과 외투를 건네주던 청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청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준호야,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그날 밤 나를 도와준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따뜻한 기회재단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우정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제는 사회 전체의 따뜻함을 퍼뜨리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다. 몇 년 후 재단은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준호와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진심으로 베푸는 따뜻한 마음은 결국 더 큰 따뜻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다. 따뜻한 기회재단 설립 이념 중에서